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피부도 따라 늙기 마련인데요. 이 무서운 중력의 힘을 거스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임슬기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마 피부과 원장님을 만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할 질문. 네.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피부 관리하는 꿀팁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꿀팁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아주 그렇게 기다리시는 꿀팁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피부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보습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요. 그리고 사실 틈틈이 리프팅 치료와 보톡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보습이 가장 중요하고 리프팅 치료도 네.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주셨는데요. 네. 피부가 늙는 것도 뭐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중에 하나겠지만 네. 피부 노화를 집중적으로 일으키는 요인들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피부 노화는 크게는 이제 내인성 노화와 외인성 노화로 나눕니다. 네. 내인성 노화는 우리가 그냥 세포 자체가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유전자와 생물학적인 시간의 흐름에 의해 자연스럽게 노화가 되는 현상인데요. 이러한 현상 때문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하게 되고 감소된 콜라겐과 엘라스틴 때문에 피부의 탄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라겐과 엘라스틴만 감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표피의 두께가 얇아지기도 하고 그다음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되는 히알루론산과 같은 성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푸석하고 건조함을 많이 느끼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인성 노화가 있었으면 반대로 이런 내인성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외인성 노화도 있습니다. 외인성 노화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노화가 가속화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물질이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을 받게 되면 세포의 DNA가 파괴가 되고요. 그러면서 피부 콜라겐이 감소를 하게 돼서 네. 피부 탄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자외선 이외에도 다른 외인성 노화 요인들도 있는데요. 흡연이라든지 대기 오염, 그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받는 스트레스,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들이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노화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인성 노화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노화라서 그렇죠. 우리가 막기는 힘든데 외인성 노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저희가 겨울이 되면서 유독 이제 속 당김이 심하다, 건조해진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인터넷에 겨울이 되면 속 당김 찾아보면. 어떻게 건조함을 해소할 수 있나 이렇게 네. 쳐보곤 하는데요. 계절과 피부 노화가 실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겨울철에는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거리기 때문에 네. 잔주름과 같은 노화의 징후들이 잘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가을하고 겨울에만 노화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각 계절별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네. 봄철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겨울 동안 자외선을 잘 보지 않다가 자외선에 집중적으로 노출이 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색소 침착, 색소와 관련된 질환들이 특히 잘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름철은 이제 너무 날씨가 덥고 자외선이 강한 것도 문제지만 땀과 피지 분비량이 증가를 하면서 모공이 늘어지게 되고 이렇게 늘어진 모공 때문에 탄력 없이 피부가 처져 보이는 현상을 경험을 하게 되고요. 네. 유분과 수분의 균형이 깨지면서 피부가 오히려 염증이 생긴다거나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가을, 겨울뿐만이 아니고 봄, 여름까지 네. 4계절 내내 피부를 좀 챙겨야겠군요. 네. 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피부 노화를 막는 가장 친숙한 방법은 역시 바르는 화장품입니다. 네, 네. 그 중에서도 자외선 차단제의 중요성 여러 번 또 매체에도 노출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궁금한 게 어떤 자외선 차단제를 골라야 하고 또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네,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광노화, 햇빛에 의한 노화를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를 구입하러 가시면 다양한 수치들이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SPF 수치입니다. 네. SPF 수치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수치인데요. SPF 30 정도의 수치의 자외선 차단제는 실내 활동에 적합하고요. SPF 50은 야외 활동에 적합합니다. 근데 이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수치도 같이 봐주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PA라고 적혀 있고 PA 뒤에
플러스가 3개 붙어 있는 3 플러스 제품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기에 적당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셨으면 바르는 방법도 매우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그냥 외출하기 직전에 바르시거나 아니면 외출을 한 이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네. 근데 사실은 세포까지 흡수가 돼서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출 2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를 진짜 2~3시간마다 더 발라야 되나요? 이거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그렇게 하긴 어렵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정도 더 덧발라주시고 물이 접촉이 됐다거나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추가로 더 발라주시는 습관을 기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이 SPF 30, 50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게 시간과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지속력과는?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50짜리를 발랐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30의 효과, 20의 효과, 25의 효과 이런 식으로 효과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네. 사실 50짜리를 바르면 이제 효과 지속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만 50짜리를 바르셔도 결국에는 그 50의 수치에 해당하는 자외선 차단 효과를 보시려면 추가적으로 덧발라 주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침에 발랐어도 오후에 한 번 더 발라주는 네. 그런 센스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피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안티에이징 제품들이 네.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싼 제품도 있고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제품도 있는데 무조건 비싸다고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렇죠. 점을 봐야 할까요? 사실 안티에이징 제품을 고르실 때 많은 분들이 그 제품의 뭐 함량이라든가 네. 유효 성분이 어떤 게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해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가장 피부에 중요한 것은 피부 장벽과 보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고농도의 제품을 쓰시기보다는 히알루론산이나 세라마이드와 같은 피부 보습 인자가 포함되어져 있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크림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시고 레티놀, 비타민C, 나이아신 아마이드와 같은 피부를 재생시키는 항노화 성분은 낮은 농도에서 천천히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피부가 건조할 때는 아무래도 더 쪼글쪼글해 보이고 왠지 고농도의 제품을 써서 빠르게 피부를 회복시키고 싶은 좀 충동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 그렇게 피부 장벽이 약해졌을 때 고농도의 항노화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피부가 붉어진다거나 자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피부 장벽과 보습을 우선적으로 신경 쓰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무조건 효과가 높은, 함량이 높은 제품을 쓰기보다는 보습이랑 그리고 이 피부 장벽부터 신경 써주시라 이렇게 네.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또 먹으면서 지키는 이너뷰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몇 해 전부터 이너뷰티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유행이 된 것 같아요. 네. 먹으면 피부가 더 좋아지고 뷰티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인데 흔히 먹는 이 콜라겐, 글루타치온 같은 것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특히 콜라겐이 많이들 지금도 드시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요. 콜라겐은 섭취를 하더라도 콜라겐 형태 그대로 체내에 흡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미노산과 펩타이드로 분해가 돼서 흡수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흡수된 콜라겐들이 일정 부분은 피부에 도달을 해서 약간의 그 진피층에서 콜라겐 형성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만 우리 몸에는 피부에만 콜라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전신에 있는 모든 조직에 콜라겐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섭취한 영양제가 피부 중에서도 얼굴 피부에 도달하는 양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영양제라든가 다른 단백질을 복용을 했을 때에 비해서 과연 콜라겐이 피부 탄력에 더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복용을 하시는 것이 글루타치온이 있습니다. 네.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에는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고 피부 미백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 노화 개선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성분 자체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어서 세포에 재생되는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성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글루타치온 역시 얼굴 세포에 도달하는 양은 매우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효과를 나타내려면 꾸준한 복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건강에는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기는 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얼굴에 당장 얼굴 빛이 밝아진다던가 네. 이런 확실한 효과를 보기에는 조금 미미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 먹는 콜라겐이나 글루타치온이 종류도 요즘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점을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 콜라겐을 선택을 하실 때에는 3000달톤 이하의 저분자 콜라겐이 흡수율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더라도 실제로 피부에서 콜라겐이 합성이 되려면 비타민 C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품을 복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비타민 C 영양제를 추가로 구입하셔서 복용하시는 것.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조금 있는데요. 그 중에서 환원형 글루타치온. 그래서 환원형 적으로 산화와 환원 과정을 조절해주는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르실 때 환원형 글루타치온을 적인 피로를 회복한다거나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너뷰티에 관심 많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영양제를 굳이 챙겨 먹지 않아도 먹기만 해도 나의 이 피부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 있다면 너도나도 찾아서 먹겠죠. 그렇죠. 4년은 저속 노화라는 키워드가 자리를 잡으면서 네. 많은 분들이 되게 식습관과 노화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크게 추천드리는 식품은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베리류. 블루베리와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가 있고요. 베리류는 우리 항산화제인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C가 많이 포함돼 있어서 활성산소를 중화를 하고 세포의 손상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십자화과 채소인데요. 십자화과 채소는 단어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브로콜리나 양배추, 케일과 같은 채소들을 의미를 합니다. 이 채소들은 항산화 효과뿐만 아니라 항염 효과도 있기 때문에 세포 재생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올리브 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폴리페놀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세포막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간식은 견과류입니다. 네. 네, 견과류는 비타민과 오메가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는데 한때 CF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문구가 있잖아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네. 실제로 먹는 게 좋을까요? 피부에 바르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이게 되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오. 둘 다 모두 중요하기는 하지만 네. 제 개인적으로는 피부 건강도 신체 내부의 건강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식품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시고요. 수분 섭취뿐만 아니라 저희가 설탕, 과당과 같은 단순당의 섭취를 좀 제한을 함으로써 네. 우리 피부의 콜라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품을 먼저 생활 습관을 들이고 난 다음에 피부에 도움이 되는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속 노화 식단도 지키고 여기다가 바르는 제품까지 신경 쓴다면 확실히 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피부 안티에이징의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피부 안티에이징 오해와 진실 시간입니다. 그럼 저희가 질문들을 하나씩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조건 1일 1팩을 하는 것이 좋다. 이건 OX. 어느 걸까요? X입니다. 1일 1팩 좋다고 들었는데 네. 아닌가요? 1일 1팩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비타민이라든가 팩에 들어있는 중요한 성분의 흡수도도 증가하는 것은 맞는데요. 네. 다만 팩에는 계면활성제나 유화제와 같은 우리 피부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은 다른 성분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성분들이 과도하게 흡수되면서 피부에 자극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일 1팩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도 좀 솔깃했던 일인데 팩을 너무 자주 사지는 않아야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마스크를 쓰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아도 된다. OX 뭘까요?
네, 이것도 X입니다. 오, 네. 무조건 발라야 하는군요. 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셔야지 세포 수준에서 DNA가 손상이 되거나 자외선으로 공격받는 것으로부터 피부를 보호를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나 양산을 착용하시더라도 자외선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는 항상 필수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네. 볼게요. 아이크림 요즘 많이 바르시잖아요. 네, 네. 아이크림 대용으로 바세린을 발라도 된다. O, X 선택해 주시죠. 이것은 O입니다. 발라도 되나요? 네, 바세린 같은 경우에는 수분의 증발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밀폐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서 수분이 증발해서 쪼글쪼글해진다거나 잔주름이 증가하는 것을 바세린이 예방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크림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방금 방송 보고 바세린 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세수할 때 무조건 마무리를 할 때는 찬물로 하는 것이 좋다. 이건 O, X 중에 어느 걸까요? 요거는 X입니다. 찬물을 하지 않고 그대로 미지근한 물을 해야 되는 건지요? 네, 찬물을 하면 모공이 조여진다고 생각을 해서 마무리를 찬물로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네. 뜨거웠다가 찬물로 바뀌는 과정 자체가 우리 피부한테는 강한 자극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는 온도가 급격히 변하는 것이 좋지 않고요. 세안을 할 때는 체온 정도의 약간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하시는 게 피부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다음으로는요, 자, 콜라겐 같은 식품, 영양제를 좀 어린 나이에 일찍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좋다. O, X 어느 걸까요? 이것도 X입니다. 네. 그래서 영양제는 사실은 피부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네. 노화를 예방을 해주는 노화를 예방해주는 약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노화를 예방을 하고 싶다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자리 잡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영양제를 굳이 일찍 먹는다고 해서 노화가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좀 속 시원하게 계속 좀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방금 또 생활 습관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가 표정에서 또 주름이 생긴다고 가끔 어른들께 한 소리 듣곤 했는데요. 네. 주름을 만드는 표정이 따로 있다. 이건 O, X 선택해 주시죠. 요것은 O입니다. 네. 네, 특히 우리 이마하고 미간, 눈가 부분은 우리 표정에 의해서 주름이 깊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예. 특히 미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상을 쓸 때 주름이 깊어지게 되는 건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러면 표정을 잘 관리하면 주름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찌푸리는 생활 습관을 좀 개선하시는 것만으로도 피부 주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안티에이징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로 풀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OX 순서입니다. 이건 좀 위험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솔직히 피부는 타고난다. OX 어느 걸까요? 요거는 제가 세모로 하겠습니다. 세모. 세모. 네. 이게 사실 한 30대 초반 정도까지는 네. 일정 부분 타고나는 피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노화라는 과정은 피부를 타고난 피부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세월의 흐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화를 완전히 예방해주는 피부는 없기 때문에 30대 후반과 40대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스킨케어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속 시원하게 그동안 안티에이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짚어주셨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피부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이번에는 피부 리프팅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먹고 또 바르고 해도 세월의 흐름을 거스르기란 쉽지가 않겠죠. 요즘 그래서 더더욱 리프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인기가 있는 리프팅 방법들 뭐가 있을까요? 많이들 찾으시는 방법이 써마지, 울세라, 슈링크 같은 레이저 치료들을 많이들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요. 써마지는 얼굴 전반적으로 고주파 에너지를 가해서 이 고주파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요. 전환된 열 에너지가 섬유아세포, 우리 피부 속에서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섬유아세포를 자극을 해서 얼굴 전반적으로 콜라겐의 양을 증가시키는 시술이 써마지가 되겠습니다. 네. 네. 울세라와 슈링크는 조금 다른데요.
고주파가 아니고 초음파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이 인텐시티 포커스드 울트라사운드라고 하는 초음파를 집중시키는 방법인데요. 초음파를 진피층의 한 점에 집중을 시켜서 진피층에 집중된 부분에서 콜라겐의 응축과 타이트닝이 일어나서 피부에 탄력을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 이외에 이런 기계를 이용한 리프팅 시술 이외에도 실 리프팅도 많이들 찾으시는 방법인데요. 실 리프팅과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실에 나 있는 돌기가 피부를 위쪽 방향으로 잡아당겨서 주름을 개선시키고 얼굴 라인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실은 6개월이 지나면 다 녹아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럼 6개월 이후에는 치료 효과가 전혀 없는 것 아닌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이 녹으면서 그 부분에 새로운 콜라겐 다발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이 녹더라도 리프팅 효과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시술들의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구체적인 원리까지 들으니까 선택을 하는데 분명히 좀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모든 리프팅 시술이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또 효과를 내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시술 방법을 나에게 맞게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리프팅 시술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점은 피부 상태에 맞춰서 적당한 리프팅을 잘 고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대부분 리프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친구가 어떤 치료를 했으니까 그거를 자기도 본인도 하고 싶어 하시거나 그렇죠. 아니면 연예인이 무슨 시술을 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시술을 똑같이 해달라고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있으신데요. 사실은 개개인마다 피부의 탄력, 두께, 리프팅이 필요한 정도, 위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꼭 피부과에 내원을 하셔서 전문적인 진료와 상담을 통해서 리프팅을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리프팅 시술은 사실은 우리 노화라는 게 한순간에 진행된 게 아니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누적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네. 세월을 돌리는 리프팅 시술 역시 한 번에 개선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운동도 꾸준한 게 중요한 것처럼 리프팅도 좀 꾸준히 하는 것이 맞겠구나 하는 접근 방식을 가지시고 천천히 피부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정도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리프팅 시술에 대한 부작용이 있진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리프팅 시술 후에 종종 듣게 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내가 예상했던 리프팅 효과, 얼굴의 형이 내가 예상했던 거랑은 다르게 바뀌었다거나 예. 아니면 내가 원치 않았던 부분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피부가 헬스케 보인다거나 얼굴이 더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하는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얼굴에 리프팅이 필요한 부위를 앞광대와 그다음에 옆에 관자놀이, 입가 주변, 심부볼, 그다음에 턱 라인 이렇게 5부위로 나눠서 시술 전에 환자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디자인과 시술 에너지를 미리 정해서 시술을 진행을 해서 네. 최대한 환자분이 원하는 리프팅의 방향으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시술 중에 에너지가 중첩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에너지가 중첩된 부분이 물론 효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에너지 중첩된 부분에 표재성 화상이라든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시술 중간중간 온도를 체크해주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환자분과 시술 중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네. 시술 중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환자분이 느끼는 주관적인 불편함, 주관적인 불편함이 사실 치료 부작용과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불편함과 뜨거운 정도를 체크를 시술 중에 함으로써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 리프팅을 할 때는 어쨌든 그 병원에 가서 상담도 받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네.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다시 생활 습관으로 돌아와 봐서요. 네.
피부 미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고현정 씨가 절대로 히터를 트지 않고 또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네. 한때 이런 생활 습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됐었는데 실제 피부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생활 습관 중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몸도 운동을 꾸준히 할수록 탄력이 유지가 되는 것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네. 얼굴도 피부만 있는 게 아니고 근육 위에 피부가 붙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 근육의 스트레칭과 운동이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이 얼굴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페이스 요가 강사 자격증을 취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제가 주로 알려드리는 간단한 피부 탄력을 위한 페이스 요가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 요가는 어렵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입가의 탄력을 위해서는 입 주변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해서요. 네.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이용해서 치아를 안으로 감싸주신 상태에서요. 네. 미소를 짓듯이 광대를 끌어올리는 동작을 하루에 여러 차례 반복을 해주시면 입 주변 근육의 스트레칭과 함께 광대가 처지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서 얼굴 탄력을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네. 방금 따라해봤는데 좀 묘하게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요. 쉬우니까 네. 자주 따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바른 생활 습관과 꾸준한 관리로 젊고 건강한 피부를 지켜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슬기 피부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한랭 질환을 포함한 겨울철 건강관리 비법을 한방 전문의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건강 365 코너 댓글란에 달아주시면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